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우편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동통신 다들 사용하실 텐데 그 이동통신을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죠. 첫 번째는 휴대폰을 어떤 걸 사느냐, 어떤 휴대폰을 사야지 내가 남들한테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 뭐 어떤 휴대폰을 사야지 조금 내가 멋있어 보이고 어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조금 기분이 좀 좋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과 휴대폰을 쓴다든지 은하수 휴대폰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휴대폰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자, 휴대폰만 결정한다고 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또 뭐를 고릅니까? 통신사를 골라요. S사인지 K사인지 L사인지 뭐 아니면은 알뜰사인지 뭐 이렇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만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편 사업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편 업무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편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가 있겠어? 여기서 이제 그 휴대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달하려고 하는 우편물이 있을 겁니다. 우편물. 그죠? 또 그 우편물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의 우편 서비스들이 있겠죠?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우편물과 우편 서비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편 서비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편 서비스와 우편물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 우편 서비스와 우편물은 우편 서비스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 우편물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국가가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해놔서 이러한 것이 우편 서비스고 이러한 것이 우편물이야 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서비스와 우편물들이 있습니다. 자, 우편 서비스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우편 서비스를 우리는 보편 서비스, 보편 우편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이동통신사에서도 왜 요즘에 그 이동통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보편 요금제를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보편 요금제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러한 이동통신 서비스야. 얼마만큼의 통화량을 제공하고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내는 거다라고 하는 걸 딱 규격화해가지고 보편적인 요금제를 하나 만들어 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우편 서비스처럼 그 서비스의 내용이 어떠한 거고 요금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놓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편 서비스 중에 보편적이지 않은 게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를 그냥 이러한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물건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 선택 우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보편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를 전부 다 선택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서비스를 딱 규정을 해놨는데 그 규정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러면 우편물로 보내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뭐 요금을 조금 더 낸다든지 뭐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보내. 대신에 이거는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우편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우편물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크기여야 돼. 무게는 어떠어떠한 정도여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서신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3g에서 50g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 봉투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무게, 이게 최대가 50g이라는 거야. 50g.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펜팔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이렇게 서로 의사교통 해보자라는 거지. 그런데 하루는 이 녀석이 그 왜 이제 문구점에 가가지고 편지지를 사는데 그 편지지 그냥 이렇게 선만 있는 편지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두꺼웠어요. 한 20장 정도 있는 그 편지지 한 권을 사가지고 그 한 권 전체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50g의 범위를 넘어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우표를 2개를 붙였나? 그래가지고 보내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3g에서 50g까지는 그냥 우표 1개 붙여가지고 보내. 이게 보편 서비스인 거고,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섰어. 그러면 야 하나 더 붙여. 그럼 보내줄게. 그럼 하나를 더 붙이고 안 붙이고는 이 보내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택 서비스인 거야. 다음, 우편물도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편물이라고 할 때는 요러요러한 규격이어야 돼. 왜 그 편지 봉투도 규격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규격 봉투라고 얘기하잖아요. 규격 봉투. 왜? 그 통상적으로 우편물이 갖추어야 될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방식이라는 거죠. 엽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그 사제 엽서 대신에 관제 엽서라고 하는 게 있죠. 우편 관서에서 만든 엽서예요. 그거는 딱 그 우편물의 규정에 딱 맞게 만들어진 엽서예요.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게 그러한 우편물들이 이제 통상 우편물입니다. 통상 우편물. 소포도 마찬가지예요. 소포도 어느 정도 가로, 세로, 높이가 어느 정도 이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 그 규정 안에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우편물이든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요즘에는 굉장히 팬시한 우편물들도 많고요. 또 특히 뭐 결혼 청첩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우리 이제 그 규격 봉투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인데 이 청첩장 같은 경우에 뭐 정사각형도 있고 뭐 되게 종류들이 많아. 그러면 이거는 규격 외의 물건들이잖아요. 그럼 규격 외의 물건들은 못 보내느냐? 아니에요. 못 보내지 않아. 보낼 수 있어. 대신에 이 규격 외의 물건들은 나중에 처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상 우편물 가운데에도 규격에 적용을 받는 것과 규격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는 거는 서신에 한정이 되는 건데 서신이 아닌 것들 우리가 이제 소포라고 얘기하죠. 물건을 보낼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소포 우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소포 우편물 말고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택배 서비스예요. 택배 서비스. 자, 우리가 이제 그 우체국 택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체국 택배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 직원들 몇몇한테 다 물어봤어. 소포와 택배는 어떻게 다르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체국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소리가 있어요. 소포가 택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소포가 우체국 택배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소포고 이건 택배야 라고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다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거지, 뭐 어차피 뭐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소포라고 부르지, 왜 어느 건 소포라고 부르고 어느 건 택배라고 부르겠어. 그죠?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소포가 택배예요. 그러면 왜 택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우체국 직원들도 그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모하고 벼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놓고서 친구랑 싸운 적이 있거든. 모는 모내기 할 때 그 어린 벼가 모잖아요. 그죠? 그게 자라서 벼가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그게 자라가지고 벼가 되는 거라면 이거는 같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내 친구 얘기였고, 내 얘기는 그거였어. 이게 뭐고 이게 벼면 이름이 서로 다른 거는 분명히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너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그럼 같은 거냐 그러면, 이제 막 이래가지고 싸웠는데,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뭐하고 벼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완전히 와장창 뭐 부서졌죠. 에이씨 뭐 잘난 척만 한다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이틀 뒤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지난번에 모하고 벼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뭐 이렇게 설명해 주다가 당신이 모하고 벼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틀린 거더라. 모하고 벼는 다른 거더라. 다르다라고 정정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 자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선생님이 좀 대단하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고마운 게, 이미 나는 와장창 부서졌잖아. 이미 나는 와장창 부서졌는데 이제 와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반 다르지 않는 건 이름이 다르면요, 이건 속성이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 거냐? 자, 물건을 보내는 거는요 소포나 택배나 똑같아요. 소포나 택배나 똑같은데, 소포 우편물을 우리가 보통 우편물을 보내는 거는요, 내가 그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을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체통에라도 넣어야 돼, 내가. 근데 택배는 말 그대로 집택자의 배달할 배자잖아. 집에다가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는 배달할 우편물이 있어. 전달을 해야 될 우편물이 있으면 우체부가 집으로 갑니다. 집배원이 집으로 가서 그 우편물을 받아다가 가지고 와서 다른 데다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와서 받는 사람 집에다가 가져다 주는 이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야. 그게 택배예요. 근데 우체국에 가서 접수한 물건과 집배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접수한 물건을 우체국에서 다르게 취급할까? 다르게 취급 안 해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수집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일단 접수가 된 물건은 똑같이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포나 택배나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인 겁니다. 자,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보편 서비스나 선택 서비스. 우선 보편 서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그 보편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자,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물건도 20kg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1 또는 2,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의 기록 취급과 같은 특수하게 취급하는 우편물,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닐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어떻다?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다. 그러면 2kg 이하, 20kg 이하, 그러면 2kg과 20kg은 포함되는 거죠.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kg까지, 20kg까지 적용이 되는 거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국가가 제공해야 될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우편물을 보내고 배달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전국에 갖출 것.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체국이 전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또 군데군데 뭐도 있어야 돼? 우편 취급소라든지 별정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모든 국민이 전부 다 똑같이 똑같은 물건을 보낸다라고 하면 똑같은 가격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알릴 것. 그래서 우편물 수집이나 배달 횟수나 송달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용 조건이나, 왜 우리 그 소포 같은 거 보낼 때 이거 지금 보내면 언제 도착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보통 뭐 내일 오후면 갈 거예요. 뭐 2, 3일 걸려요. 뭐 이렇게 그 대답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는 언제든지 알려줘야 되고, 또 이거를 고시해야 된다. 보기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딱 써서 붙여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체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우편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딱 이렇게 보기 좋게 걸려 있습니다. 그게 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수집 같은, 여러분들은 지금 우체통을 많이 안 봐서 그 잘 모르실 텐데, 우체통에 가면요, 우체통 옆에 보면은 항상 그게 있었어요. 수집 시간이라는 게 있어. 하루에 뭐 한 2번에서 4번 정도 수집을 하는데,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또는 뭐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그러면 오전에 몇 시에 오고 오후에는 몇 시에 옵니다라는 걸 우체통마다 전부 다 적어놨어. 그 시간에 여러 가지고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시로 알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달에 걸리는 시간, 뭐 이틀이 걸리나 3일이 걸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뭐 소포 우편물, 요게 보편 서비스라면 선택 서비스는 뭐겠어요? 이 규격을 넘어서는 거겠지. 2kg 이상의 통상 우편물과 20kg 이상의 소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선택 서비스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다음에 선택 서비스에는 이 일반적으로 통상 우편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뭐냐? 자, 모사 전송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 모사라는 건 뭐야? 모사. 그대로 카피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대로 흉내낸 거죠. 똑같이 만든 거야. 똑같이 만들어서 전송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팩스 전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스 전송. 목소리 흉내낸 사람들 성대모사라 그러잖아요. 성대모사. 그것과 똑같이 그 우편물 자체를, 그 서류 서신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카피해서 전송하는 서비스다. 그러니까 우리 팩스 전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선택 서비스다.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건 아니야. 이거는 해달라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거지. 자, 다음에 또 우편물 방문 접수. 아까 택배 말씀드릴 때, 그죠? 방문 접수 같은 거. 이것도 해달라는 사람한테만 해주지 모두한테 다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보편 서비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든지 누구든지 제공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야. 근데 선택 서비스는 지원자만,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서비스야. 물론 원하는 사람한테만 자기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 원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은 하겠죠. 그죠? 대가는 지불을 할 거야. 근데 보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정 요금 내면은 누구한테든지 다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성격의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편물 배달 기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달 기한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간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라고 보장을 하는 거지. 그냥 보내면 뭐 이틀, 3일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다고 해서 이틀 걸린다, 3일 걸린다 이 얘기가 아니야. 최소 3일은 안 걸린다. 3일을 넘기지는 않는다. 이틀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통상 우편물이나 일반 소포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야. 그러니까 접수한 날이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달이 되는 거는 며칠째 도달하는 거야? 4일째 도달하는 거지. 4일째. 근데 지금 우리가 보내는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에 4일 걸려서 도착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무리 오래 걸려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그러니까 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일 빼고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그러니까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 오전에 붙이면은 다음 날 도착하는 거고, 오후에 붙이면은 뭐 운 좋으면 다음 날 가고 아니면은 그 다음 날 가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은, 송달 기준은 어떻다는 거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니까 접수한 날로부터는 4일 이내에는 도착한다. 나흘은 안 넘긴다는 거죠. 월요일 날 붙이면 금요일 날 받는 일은 없다는 거야. 목요일 안에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기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길 특급이라는 게 있어. 이길 특급. 이길이라는 게 뭐야? 이길. 다음 날 받는 거죠. 이거 정말 급한 건데 이거 다음 날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날, 접수한 다음 날 도착하도록 하는 겁니다. 접수한 다음 날. 그러니까 등기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로 보내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가 더 걸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제주도도 다 비행기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당일 특급이라는 게 있어. 당일 특급. 당일 특급은 보낸 그날 도착하는 거야. 보낸 그날. 그러면은 이게 도달이 되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는 시간이 이제 언제까지냐? 저녁 8시 안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늦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날을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내일 받는 것도 너무 늦어. 오늘 바로 받아야 돼. 그러면은 당일 특급을 신청하는 거다. 그러면 요금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선택 서비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산간이나 오지 등의 배달 기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시면 배송료를 내죠. 배송비를 내는데 보통 우리가 배송비 그러면 물건 하나당 2,500원을 냅니다. 근데 제주도나 산간 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본적인 배송료 이외에 추가로 1,000원이나 1,500원 정도를 더 받아요. 네, 그래서 뭐 3,500원이나 4,000원 뭐 이 정도의 배송료를 받습니다. 왜? 그만큼 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산간 오지들의 배달 기한은 이제 그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배달 기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다음 날까지 보내줘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일간신문,
자, 일간신문인데 오늘 나온 신문을 만약에 이 기준에 따라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월요일 날 발행된 신문을 목요일 날 본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느린 거죠. 그죠? 네.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내가 목요일 날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얼마 전에도 큰 화재 사건 같은 것들이 났는데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거 발생한 지 나흘 뒤에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늦어도 이만저만 늦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다음 날 보내도록 한다. 다음,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 관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관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항상 등장하도록 한다. 도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기한에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딱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그 밖에 별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해놨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우편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편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통상 우편물에는 뭐가 있느냐? 요걸 한번 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서신이에요. 통상 우편물은. 편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편지. 자, 편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다음에 편지 이외의 의사 전달물이 있어. 편지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의사 전달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편지가 아닌 거야. 편지가 아닌데 의사 전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면 뭘로 전달해요? 서신으로 전달할 때는 글 쓰잖아. 문서로 하죠. 문서나 부호나 뭐 이런 것들로 하죠. 근데 그런 거 아닌데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초청장. 초청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 뭐 글자도 있지만 이게 뭐 그 포스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뭐 이러한 걸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리플릭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거는 서신은 아니야. 내가 직접 쓴 글은 아니지만 이거를 보냄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뭐를 얘기할 수 있어? 아, 이러한 전시회를 하는구나, 이러한 행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어? 또 신문 같은 거 보낸다든지 정기 간행물을 보낸다든지 특히 뭐 어떤 그 단체에서 정기 간행물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식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조직에서는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 아,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우편물을 보내오는구나. 그런 것들은 문서상으로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써도 그런 의사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 전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서신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의사 전달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음, 세 번째. 통화가 있어요. 아까 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화라고 하는 거는 여보세요, 이 통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현금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현금은 사실 그냥 돈은 일반 우편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어떤 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걸 우편환으로 전환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편환으로 전환을 해서 보낸다든지 뭐 어떤 뭐
채권 같은 것들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소포를 보내는데, 소포를 보낼 때는 왜 20kg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서신 우편물은 50g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인데, 소포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2kg 미만인 게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은요, 그 무게 자체가 0.3파운드야. 그러니까 우리 그 무게로 재면은 정말 가벼워요. 50g이 채 안 돼. 50g이 채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물건을 소포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부피는 큰데 무게는 가벼운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형 포장 우편물이다. 이런 것들은 통상 우편물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어떤 크기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져 있는 우편물을 규격 우편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은 우편물을 이제 규격 외 우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규격 우편물보다 규격 외 우편물은 조금 요금이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뭐 높아봐야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요. 자, 그래서 규격 요건을 보시면, 자, 뭐 가로 세로 두께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세로는 최소 90mm, 최대 130mm, 가로는 최소 140mm, 최대 235mm, 두께는 최소 0.16mm, 최대 5mm.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놔둔 상태가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모양, 아까 규격 봉투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직사각형 형태라 그랬어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다음에 무게는 최소 3g, 최대 50g. 재질은 종이여야 한다. 자, 다음에 우편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우편 번호. 2015년 8월 1일부터 모든 우편 번호는 5자리로 기록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5자리. 전에 5자리였다가 6자리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5자리로 돌아왔는데, 자, 그래서 각 동 지역마다 그 우편 번호가 5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번호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다음에 뭐 표면이나 내용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표면 내용물에는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자나 도안 표시하는데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도록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뭐 이렇게 하지 못한다. 다음, 봉할 때는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 호치키스라고 얘기하죠. 스테이플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핀을 사용해서 꽂는다든지, 클립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돌출형이어서는 안 된다. 딱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앞뒤 상하가 완전히 봉해져 있어야 된다.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제대로 접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붕 뜬 것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부분이 튀어나온 것들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봉투에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서신 안 쓰고 이렇게 막 물건 같은 거 넣어서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껏해서 물건 보내면은 뭐 보내야 돼?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꽃 띄어가지고 이렇게 꽃 눌러서 이렇게 보내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집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 앞에 조약돌이 너무 예뻐서 너에게 보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돌을 넣어가지고 보낸다. 예, 그 돌 맞으면 정말 크게 다쳐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 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140mm에서 밑면에서 17mm 정도는 공백을 남겨놔야 돼. 공백. 그 공백 없이 그냥
밑바닥까지 막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그 밑에는 뭐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바코드 인쇄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남겨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엽서 규격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 세로 크기는 이제 편지보다는 조금 작게 되어 있고요. 별도 봉투에 봉함하지 않는데 무게는 2g에서 5g까지 되어 있고요. 역시 우편 번호도 기록이 되어야 하고 표면 내용물은 이제 서신하고 똑같아요. 서신하고 똑같고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도 똑같습니다.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엽서들,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엽서들은 그럼 못 보내냐?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제 엽서다. 규격 외의 규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색상은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이어야 하고 지질은 뭐 제곱미터당 70g. 그러니까 70g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보통 사용하는 그 복사지의 그 두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왜 그 무슨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올 때 뭐 카드 고지서나 뭐 무슨 뭐 보험료 내세요 보험료 고지서나 특히 뭐 이렇게 신용카드 배송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비닐로 이렇게 투명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하고 주소 보일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봉투들 있죠. 그런 봉투를 우리가 창봉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간유리처럼 이렇게 그 잘 안 보이는 그러한 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투 뒷면인의 우편 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부분에 뭐 윗부분에 2분의 1면과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 그 종이 전체 크기에다가 다 뭔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뭐 전기 간행물들을 묶어서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그래서 신문 형태의 전기 간행물용에는 세로 가로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신문들이나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이 우편 엽서나 우편물, 그 우편 서신하고는 또 다르게 규정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밀착시켜야 하고 신문 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 성명, 우편 번호는 뒷면에 기재를 한다. 그리고 신문 형태가 전기 간행물 크기가 A4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하고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신문이 뭐 이렇게 그 뭐 타블로이드 판들도 있고 그냥 원래 전체 크기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접었을 때에 울퉁불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접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상 우편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포 우편물입니다.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편 서비스는 20kg 이하. 그 다음에 선택 서비스는 20kg을 초과하는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통상 우편물 이외의 내용들은 전부 다 뭘로 보내는 거야? 소포 우편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소포 우편물. 왜 우리 그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그 수화물 같은 것들을 맡기잖아요. 그 수화물 맡길 때 기내에 반입을 할 수 있는 수화물이 있고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수화물이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수화물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짐을 실어야 되죠. 화물칸에 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건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화물칸에 실어야 되듯이 지금 우편물에 있어서도 통상 우편물로 규정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보내야 된다? 소포 우편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뉘는데 소형 포장 우편물은 아까 설명한 대로 통상 우편물이에요. 네. 그리고 소포 우편물로 나뉜다.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이다.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포 우편물을 접수하는 방법. 소포 우편물을 접수하는 거는 일반 우편물, 통상 우편물 접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 우체국에 가서 이제 그 소포 우편물을 보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우편물을 가지고 갈 때 포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포장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물건을 딱 가져 뭐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보내는데 책을 한 권 보내려고 하는데 이 책을 쌀 수 있는 뭐 포장지 같은 게 없었어. 집에 막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엊그제 백화점 갔다 오시면서 백화점 쇼핑백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그 쇼핑백에 책을 딱 넣으니까 들어가. 책을 딱 들어가가지고 반을 딱 접어가지고 쭉 해서 테이프로 둘렀어. 이거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운반할 때 이거 이런 거는 분실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제약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편물들을 소포 우편물을 보낼 때 어떻게 하냐? 박스 형태로 포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스 형태로. 그래서 그 우체국에 가면요. 각 그 보내야 될 물건의 크기에 맞는 우편물 박스들을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포장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이 박스 사서 이 박스에다가 넣으세요. 박스에다가 넣는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밀봉을 해야 돼요. 밀봉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책이나 어떤 그 두꺼운 서류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낼 일이 있어서 예전에 우체국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두꺼운 이게 좀 분량이 크거나 무거운 물건들은요 테이프 한 번 붙여가지고 이게 감당을 못해. 얘네들이 중간에 가다가 뭐 이렇게 투더질 수도 있고요. 또 이 테이프로 테이핑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테이핑을 하면 이 물건을 나르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곱게 들어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운반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휙휙 던지시잖아. 그러니까 던졌을 때 팅 하고 맞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팡 터지고 막 이제 이래요. 그러지 않도록까지도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뭐 이렇게 딱 다물었을 때 그 다물어진 그 부분도 테이핑을 하지만 이 종이와 종이끼리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서로 다 테이프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든지 안 뜯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포장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운반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훼손이 돼서는 안 돼. 훼손이 돼서는 안 되도록 안전하게 포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디지털 매체를 보낸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매체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뭐 하드디스크를 보낸다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완충제를 뭐 집어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죠.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가 변하는 것들이 있어. 지가 변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을 보낸다든지 음식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조심해서 보내려고 해도 지가 속에서 변해. 온도 같은 거 받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한 품목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포 보낼 때는 항상 뭐 물어봅니까? 보내려고 하는 물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보내려고 하는 물건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조심해서 취급을 해야 될 물건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지가 알아서 변하는 물건인지 또 보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물건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총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수류탄인데요. 폭탄인데요. 뭐 이런 거 보내면은 가다가 터지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반입 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제 친구가 이제 외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외국에 사는 친구는요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네. 근데 외국에도 그 한국 식자재를 파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우리 그 편의점처럼 그 봉투 김치 같은 거 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제가 얼마 전에도 편의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김치 이렇게 큰 중짜 봉투 하나가 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4,000원 정도. 근데 외국은요. 콩나물 이렇게 한 줌 정도 이렇게 사는데 그 콩나물 한 줌이 10,000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무슨 마트 가가지고 김치를 사 먹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사치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집에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김장할 때 우리 김치 좀 담가서 좀 보내줘.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김치 통에다 담아가지고 정말 테이핑 열심히 합니다. 테이핑 열심히 해가지고 딱 보내요. 보내는 김에 뭐 이렇게 뭐 된장도 좀 넣고 고추장도 넣고 청국장도 넣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된장, 고추장, 청국장은요 포장 상태가 엉망이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특히 김치 같은 경우에 그 왜 김치 비닐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박싱 하잖아요. 100% 안 받습니다. 왜? 중간에 터지면 이거는 자기 물건만 훼손이 되는 게 아니야. 옆 동네까지 피해를 입혀. 갑자기 막 나는 옷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옷에 김치 국물이 묻었어.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다른 물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은 또 제한이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 못 받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완벽한 상태로 보낸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증명이 있어야 돼. 증명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종이봉투 같은 데 담지 않고 이제 어떻게 플라스틱 박스 같은 데 이제 별도로 다른 모습으로 포장을 하죠. 종이 포장을 하지 않고 별도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물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포 우편물을 보낼 때는 미리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확인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그게 뭐 포장 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냥 뭐 접수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게 갈 때 이게 터지지 않을까? 이게 좀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열어서 보여줘야 돼. 이 운반할 때 이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접수를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이거 포장 조금 보완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보완해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장 상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운반하는 동안에 이렇게 터지거나 깨지지 않을까 그 염려까지도 완전히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요금을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량 부피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포 우편물을 접수를 하는 거는 일반 우편물하고는 그렇게 크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의 차이입니다. 자,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선 첫 번째 일반 소포는요 그냥 접수해서 전달만 해주면 돼. 근데 등기 소포라고 하는 거는 자, 등록이 됐어. 이 소품물이 접수가 됐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이동이 됩니다. 라고 하는 운반 과정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뭐 배달 사고가 났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편물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점을 통해 가지고 이송이 됐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역추적해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우리 그 택배 같은 거 보내게 되면은 왜 쉽게 말해서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야. 등기 소포는. 근데 일반 소포는 그러한 경로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다음에 등기 소포는 현금 우편 납부, 신용카드 결제, 뭐 일반 소포와 똑같은데 자, 일반 소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받은 물건이 훼손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근데 등기 소포는 만약에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 그 보내는 물건의 물건가액만큼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친구한테 여행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을 그 USB 저장 장치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냈어. 근데 보냈는데 그 USB 저장 장치가 일단 조금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훼손이 됐어. 훼손이 될까 우려해서 이 친구가 이제 등기 소포로 보낸 거야. 자, 그랬는데 훼손이 돼가지고 물건이 잃어버렸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 가액만큼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해줄까요?
그 USB 저장 장치를 얼마 주고 샀어? 3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3만 원 배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3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야? 그 친구하고 여행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어. 그게 그 사진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전적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요. 다음에 반송할 때 반송 수수료를 문다, 등기소포는. 그리고 부가 특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취급할 수 있는데 일반 소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일반 소포는 물건 그냥 이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고 그냥 끝이야. 그 물건이 어떻게 되든 뭐 저기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등기소포 같은 것들은 일일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방문 접수. 아까 말씀드린 택배입니다. 이 택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건을 직접 픽업해 와서 가져다 주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라고, 소포 우편물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방문 접수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개별 접수가 있습니다. 개별 접수는 내가 어쩌다가 뭔가 하나 보내야 돼. 근데 굉장히 큰 물건을 보내야 돼요. 포장까지는 완벽하게 다 했어. 근데 내가 소포를 보내려면 우체국을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내가 나이도 늙고 이제 내 허리 하나 펴기도 힘든데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들어? 이 물건 들었다가 허리 한번 나가는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체국 집배원을 부르는 거죠. 요거 나 지금 물건이 있는데 요거 배송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신청한 다음 날 옵니다. 신청한 다음 날 와서 물건을 가져가요.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면서 무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신청할 때 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반 소포하고 똑같이 배송을 하는 서비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쩌다 한번 보낼 때야. 어쩌다 한번. 근데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요, 매일 물건이 나가잖아. 매일 물건이 나가. 그러면은 이 집배원이 매일 우리 집에 와야 돼. 그런 일이 있는 곳에서는 계약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해서 사전 계약을 해서 별도로 요금을 책정을 해요. 별도로 요금을. 그러니까 일반 택배사도 그 어쩌다 한번 물건을 보낼 때는 그 택배 요금이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계약 택배를 할 경우에는 택배 요금이 개당 2,5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배송비를 2,500원을 내는 거야, 항상. 계약 택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픽업을 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우체국에 일단 전화를 합니다. 1588에 1300번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epost.go.kr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택배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청한 다음 날 픽업을 하러 와요. 내가 이거 바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오전에 내가 전화하면 오후에 올 수 있지 않아요? 아니야. 오전에 전화했든 오후에 전화했든 전화한 그 다음 날 옵니다. 네, 그래서 픽업을 해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방문 접수 서비스, 이걸 우체국 택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편 서비스와 다음에 우편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편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포장하고 또 무게나 이러한 제한들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아까 설명할 때는 그냥 뭐 터지지 않게
제대로 잘 포장해야 된다. 뭐 그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